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자, 그럼 이야기로 숑숑숑. 첫 번째 이야기, 요술부채. 옛날 아주 옛날이었어요. 새머리꼴에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 살았답니다. 어느 여름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나무꾼은 그늘에 앉아 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으면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때였습니다. 나무꾼은 건너편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부채 2개를 보았어요. 저게 웬 부채지? 나무꾼은 부채를 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빨간 부채,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활활 부채질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코가 뜨끈뜨끈하지 않겠어요? 나무꾼은 놀라서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납작하던 나무꾼의 코가 주먹만큼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이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코는 더 뜨겁고 더 크게 부풀었답니다. 뜨거워서 폴짝폴짝 뛰다가 나무꾼은 파란 부채 생각이 났어요. 눈을 징끈 감고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지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화끈거리던 코가 식고 부풀던 큰 코가 다시 납작해지는 거예요. 나무꾼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요술부채다. 요술부채야. 요술 방망이 대신 요술부채라니. 이젠 나무를 안 해도 부자가 되겠구나. 얼씨구. 나무꾼은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빨랑 나와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봐. 나무꾼은 소리쳐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니, 나무도 안 하고 그냥 오면 어떡해요? 임자, 놀라지 말라고. 이게 뭔지 알아? 요술부채야, 요술부채. 나무꾼은 아내 앞에서 으스대며 소리쳤어요. 네? 요술부채요? 나무꾼의 아내는 놀라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습니다. 나무꾼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빨간 부채로 훨훨 부채질을 했어요. 에이구,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내는 부풀어 오르는 나무꾼의 코를 보며 기겁을 했지요.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파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여보,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아내가 놀라 소리치자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자가 될 테니 두고 보라고. 며칠 후 쇠머리꼴 부자 영감님의 환갑날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영감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요. 그때 빨간 부채를 허리춤에 찬 나무꾼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얼마나 기쁘십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복 많이 누리세요. 기쁘다마다 내 평생 이런 기쁜 날이 또 오겠는가? 부자 영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무꾼을 끌어당겼어요. 나무꾼은 이때다 싶어 영감님의 얼굴에다 살살 부채질을 했지요. 부자 영감님은 그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만 추었답니다. 영리한 그 집 고양이만 빼고는 나무꾼이 한 짓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무꾼은 물러나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히쭉히쭉 웃으며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게 뭐람? 자네 코가 왜 그렇게 커졌나? 아랫집 영감님이 놀라 소리쳤어요. 함께 춤추던 사람들이 모두 부자 영감님을 쳐다보았지요. 그제서야 부자 영감님은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부자 영감님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함을 쳤어요.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혹시 코병이 옮을까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부자 영감님은 이름난 의원을 모조리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요. 하지만 영감님의 부푼 코는 가라앉을 줄 몰랐답니다. 부자 영감님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생각 끝에 부자 영감님은 여기저기에 방을 써 붙였습니다. 누구든 내 코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나무꾼은 그제서야 시치미를 뚝 떼고 파란 부채를 허리춤에 감춘 채 부자 영감님의 집에 찾아갔어요. 어르신네, 고쳐만 드리면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그야 낫게만 해주면 그까지 재산이 문제인가? 나무꾼은 부자 영감님한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파란 부채를 꺼내 훨훨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감님의 코가 예전처럼 작아졌어요. 여보게, 고맙네. 자네가 나를 살렸어. 부자 영감님은 코를 만져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무꾼은 약속대로 부자 영감님의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무꾼은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부채를 옆에 놓아둔 채 낮잠이 들었어요. 마침 나무꾼의 집을 맴돌던 부잣집 고양이가 재빨리 부채를 훔쳐서 주인에게 가져갔지요. 영리한 고양이는 자기 주인의 코가 왜 커졌다 작아졌다 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영리한 고양이 덕분에 부자 영감님도 요술부채의 비밀을 알아냈지요. 부자 영감님은 당장에 나무꾼의 코를 주먹만하게 부풀려서 관가에 넘겨버렸답니다. 결국 나무꾼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부자 영감님의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말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주 옛날 깊은 산 속에 어머니와 다정한 오누이가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늘 오순도순 행복했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고개 넘어 황부잣집에 잔치가 있단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사이좋게 놀고 있으려무나.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누이는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어요. 어느덧 사과 같은 저녁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빨리 가야지. 일을 마친 어머니는 황부잣집에서 싸준 떡을 이고 불이 나게 산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그 광주리에 든 게 뭐지? 호랑이는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이건 떡이에요. 이야, 그거 참 맛있겠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건 우리 아이들 줄 떡인걸요. 뭐라고? 그럼 떡 대신 널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어머니를 잡아먹을 듯 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광주리에서 떡 한 개를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고개의 마루를 올라갔지요. 그런데 고개 위에 호랑이가 어머니보다 먼저 와서 턱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떡 참 맛있겠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무서움에 벌벌 떨며 또 떡 한 개를 꺼내 주었어요. 얌얌, 참 맛있다. 호랑이는 떡을 먹으며 저쪽 숲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머니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지름길로 마구 뛰어갔어요. 하지만 불싸,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랑이가 먼저 내려와서는 능글능글 웃고 있지 뭐예요. 헤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떡인걸요. 그렇다면 알 수 없지. 호랑이는 쓱 입맛을 다시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광주리에서 떡을 꺼내 주었어요. 그 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서 광주리의 떡을 몽땅 빼앗아 먹어버렸답니다. 어머니는 터덜터덜 힘없이 산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그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님, 어떡하죠? 이젠 떡이 하나도 안 남았는걸요. 그렇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떡은 나중에 또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들인 척도 않고 달려들어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했지?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아이들이 있는 외딴 집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추운 데서 일하느라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에취! 호랑이는 억지 기침을 하며 다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오냐, 알았다.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쑥 들이밀었어요. 으아,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오누이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손톱이 삐죽삐죽 붉어진 손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진짜라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거야. 참, 너희들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저녁 지어주마. 호랑이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밥 짓는 척 그릇을 달가닥거렸어요. 오빠, 진짜 우리 엄마인가 봐. 어서 나가보자. 오누이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내다보았지요. 아니, 저기 뭐야? 저건 호랑이 꼴이잖아.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었다. 치맛자락 사이로 삐죽이 빠져나온 호랑이 꼬리를 보고 오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기 전에 어서 도망치자.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뒷견에 있는 나무 위로 단숨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숨으면 누가 못 잡아먹을 줄 알고. 어느 틈에 눈치를 챈 호랑이가 나무 둥치를 덥석 붙잡고 올라왔답니다. 그러나 조금 올라오다가 쭈르르 미끄러져서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아이쿠, 엉덩이야.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올라갔니?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호랑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야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호랑이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참기름을 가지고 나와 발바닥에 듬뿍 발랐습니다. 그러곤 얼른 나무 둥치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웬걸? 참기름을 발랐더니 쭈르르 잘 미끄러져서 자꾸만 엉덩방아를 찧었답니다. 아이쿠, 호랑이 엉덩이 살려. 오빠, 저 바보 좀 봐. 도끼로 나무를 쾅쾅 찍으면서 올라오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호랑이에게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호랑이는 재빨리 헛간에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는 나무를 쾅쾅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제 어떡하지? 내 잘못이야. 오누이는 한 발 한 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다급해진 오빠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정말로 스르르 금빛 나는 새 동아줄이 내려왔답니다. 이야, 살았어.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새처럼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본 호랑이도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기도를 거꾸로 하고 말았답니다. 하느님, 저를 살리시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스르르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동아줄은 얼마 못 가서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호랑이는 추수를 마친 수수밭으로 뚝 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거든요. 지금도 수수깡엔 그때 흘린 호랑이의 피가 빨갛게 얼룩져 있답니다. 한편 하늘나라로 올라간 오빠는 햇님이 되고 동생은 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겁이 많았어요. 오빠, 나 캄캄한 밤이 무서워. 내가 햇님이 되고 싶어. 동생은 오빠를 졸라 햇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햇님이 되고 보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강한 햇살을 비추었답니다. 햇님을 보면 눈이 부신 이유를 이제 알겠지요? 세 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옛날 가난한 젊은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글 공부도 잘했지만 활솜씨가 뛰어났어요. 날아가는 쇠도수와 맞출 정도였지요. 어느 날 젊은이는 괴나리 못진과 활을 둘러매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젊은이가 험한 산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길가 느티나무에서 요란스러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곳으로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까치와 아빠 까치가 다급하게 지저대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지저대는 까치를 보다가 하마터면 까무러질 뻔했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집을 향해 고개를 바짝 세운 채 올라가고 있지 뭐예요. 까치 집 안에 있는 아기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이는 구렁이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핑 날아간 화살이 구렁이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구렁이는 피를 흘리며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까치와 아빠 까치는 젊은이의 머리 위를 맴돌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막은 보이지 않았어요. 젊은이는 걸음을 재촉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 집이 있나 보구나. 젊은이는 불빛이 반짝이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절간 같은 집이 있었어요. 집안은 으스스할 만큼 조용했답니다. 젊은이는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추한 방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빈 방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탓에 젊은이는 눕자마자 곤히 잠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젊은이는 가슴이 답답해서 눈을 떴습니다. 굵은 밧줄이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이는 가슴을 더듬다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답니다. 무서운 눈이 젊은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으아, 이게 뭐야? 젊은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잠이 깨었구나. 넌 내 남편을 죽인 원수다. 오늘 밤 너는 내 손으로 죽어줘야겠어. 젊은이를 꼼짝 못하게 한 것은 낮에 활에 맞아 죽은 구렁이의 아내였습니다. 젊은이는 무서움에 덜덜 떨며 구렁이에게 빌었어요. 어린 까치가 가여워서 그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구렁이는 무섭게 젊은이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어요. 집에는 제가 과거의 급제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님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에 넘어갈 줄 알고? 구렁이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당신 남편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까치가 하도 불쌍해서. 그렇다면 좋다. 젊은이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진 구렁이가 몸을 스르르 풀며 말했습니다. 원래 나는 선녀로 오늘 밤 남편이 종을 3번 울리면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종을 대신 울려준다면 너를 살려주마. 구렁이는 말을 마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젊은이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종은 오래되어 잡아당길 줄도 올라갈 사다리도 없었답니다. 저 종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지? 젊은이는 걱정스럽게 올려다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집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했어요.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죽음을 각오한 젊은이의 눈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땡, 땡, 땡.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젊은이는 놀라 방문을 열어젖혔어요. 구렁이가 선녀로 변해 훨훨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종을 울려줘서 고마워요. 부디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세요. 젊은이는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땅바닥에는 까치 2마리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답니다. 그 까치들은 젊은이가 구해준 아기 까치의 엄마와 아빠였지요. 종소리는 바로 그 까치들이 종의 머리를 부딪혀서 낸 것이었어요.
까치들은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은 것이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공지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콩지야, 하늘나라 선녀처럼 예쁘고 착하게 자라렴. 어머니는 콩쥐를 보며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콩쥐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방긋방긋 웃었지요. 콩쥐를 그렇게 예뻐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콩쥐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버지는 불쌍한 콩쥐를 위해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콩쥐는 이제 새엄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새엄마는 동생을 낳았어요. 새엄마를 꼭 닮은 계집아이였답니다. 이름은 팥쥐라고 지었지요. 콩쥐도 팥쥐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콩쥐는 예쁘고 착해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했어요. 하지만 팥쥐는 욕심 많고 성질이 사나워서 귀염을 받지 못했답니다. 새엄마는 속이 상했어요. 공연히 콩쥐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팥쥐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콩쥐에게는 헌 누더기를 입혔어요. 맛있는 것도 모두 팥쥐 차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좋은 엄마인 척 했답니다. 새엄마와 팥쥐가 미워하고 구박해도 착한 콩쥐는 아버지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눈물도 났지만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죠? 병이 나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아버지,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콩쥐는 무덤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니,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니? 어서 밭에 가서 일하거라. 얼른! 이걸 빨래라고 했니? 다시 가서 깨끗이 빨아오지 못해? 콩쥐야, 뭐하고 있니? 빨리 청소하지 않고. 콩쥐처럼 착한 아이가 또 있을까요? 콩쥐는 말대답 한 번 없이 새엄마가 시키는 일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도 새엄마는 콩쥐를 점점 더 미워했어요. 하루는 새엄마가 두 딸을 불렀습니다. 새엄마는 일을 시킬 때 팥쥐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고 콩쥐에겐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야, 뒤쪽 큰 독에다 물을 가득 끼워 놓아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못 채우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 팥쥐는 저기 부엌에 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놓으렴. 팥쥐의 조그만 항아리는 금세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콩쥐의 커다란 독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콩쥐는 너무 힘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웬 두꺼비가 콩쥐 옆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 뭐예요? 그 독은 구멍 난 것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드릴 테니 어서 물을 길어다 채우세요. 콩쥐는 두꺼비의 도움으로 물을 다 채울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무슨 수로 니 빠진 독에 물을 채웠지? 콩쥐는 착하기도 하지. 집안일을 혼자 다 한다니까.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쁘다고요. 사람들이 콩쥐를 칭찬하면 새엄마는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콩쥐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자, 이걸로 콩쥐는 저 뒷산에 돌밭을 메고 팥쥐는 요 앞 덧밭을 메거라. 그러면서 새엄마는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에겐 쇠 호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호미로 어떻게 돌밭을 매겠어요? 콩쥐의 호미는 곧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호미를 부러뜨렸잖아? 엄마한테 일러줘야지.
벌써 밭을 다 맨 팥쥐가 와서 보고는 새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콩쥐는 어쩔 줄 모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제가 풀을 뽑아드릴게요. 황소는 입으로 풀을 뽑아서 넓은 밭을 금세 다 맸습니다. 혼내려고 달려온 새엄마의 입이 딱 벌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며칠 후 새엄마는 또 새로운 일을 시켰어요. 콩쥐야, 나들이 갔다 올 테니 그동안 벼 석섬을 모두 찧어 놓아라. 우리가 올 때까지 일을 다 해놓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콩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엄마가 시킨 일은 어른이라도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콩쥐가 울면서 벼를 찢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되었답니다. 참새떼가 날아온 것이었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참새들은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부지런히 벼를 쪼아서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벼 석섬이 쌀로 변했어요. 고맙다 참새들아. 참새들은 다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콩쥐가 척척 해내자 새엄마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도와주는 게 틀림없어. 이번에는 꼬리를 잡고 말 테다. 새엄마는 콩쥐에게 이 빠진 낫을 주며 산밭의 수수를 모두 베어 놓으라고 했답니다. 수수밭에는 찬바람이 불고 수수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저만 두고 돌아가셨나요? 저도 데려가세요.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팥쥐가 올라왔어요. 콩쥐 너 일 안 하고 뭐하니? 인제 엄마한테 매 맞을 줄 알아라. 저 아래서 새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눈썹을 고추 세우고 시근거리는 것이 콩쥐를 두들겨주러 오는 게 틀림없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콩쥐는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오색 구름을 탄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콩쥐야, 이리 오렴. 엄마란다. 그 선녀는 바로 콩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콩쥐는 꿈에 그리던 어머니 품에 안겼답니다. 거기 섰지 못해! 새엄마가 헐레벌떡 쫓아왔지만 콩쥐는 아름다운 날개옷에 쌓여 어머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콩쥐는 선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랍니다. 그럼 새엄마와 팥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둘은 분하고 샘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가슴이 새까맣게 타 죽고 말았대요. 5번째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어질고 덕이 높아서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남모르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귀였어요. 원래 임금님 귀는 여느 사람처럼 보기 좋게 작고 앙증맞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임금님은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임금님의 귀가 글쎄 머리털을 비집고 올라 두 뼘쯤 위로 쫑긋 솟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락없이 당나귀 귀였답니다. 아이고, 임금님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백성들을 못살게 군 적도 없는데
영차 귀를 잡아 늘린 적도 없잖아. 그래, 한 번도 없었어. 혹시 내 귀가 계속 자라나면 어떡하지? 내 키만큼 자라고 나중에는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자란다면 다행히 귀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지만 임금님은 너무 속이 상해서 날마다 거울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임금님은 신하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임금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신하들은 속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임금님이 어디 아프신 게 아닐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어요. 임금님이 병으로 누우셨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던 이웃나라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나쁜 소문도 나라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초조하고 화가 났습니다. 국리 끝에 임금님은 왕관을 만드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신라에서 제일 솜씨 좋은 장인이 임금님 앞으로 불려왔지요. 새 왕관을 사흘 안에 만들 수 있겠느냐? 장인은 임금님 앞에 납작하게 꿇어앉아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임금님? 사흘 밤낮을 밝혀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머리 치수를 재거라. 장인은 임금님의 왕관을 제 손으로 짓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하늘로 가지를 쭉쭉 뻗은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멋진 큰 관을 만들어야지. 장인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또 귀 아래로는 금줄을 찰랑찰랑 늘어뜨리고 빛빛 옥으로 장식을 하는 거야. 아,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만으로도 흐뭇해서 장인은 저도 모르게 해벌쭉 웃었습니다. 장인은 조심조심 임금니의 머리치수를 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귀가 당나귀 귀? 임금님이 매서운 눈으로 장인을 노려보았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혹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소문이라도 나면 그때는 내가 입을 놀린 줄 알 터이니 그리 알아라. 알겠느냐? 예. 장인은 바들바들 떨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흘 뒤 장인은 귀 둘레가 넉넉하고 위로 길쭉한 왕관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바쳤어요. 왕관은 임금님의 못생긴 당나귀 귀를 감추기엔 안성맞춤이었답니다. 수고했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그러고는 장인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두었어요.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너와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다. 알겠느냐? 예. 장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습니다. 임금님은 밤이나 낮이나 그 커다란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물론 신하들조차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목소리를 높여 임금님을 칭송했어요. 우리 임금님이 새 왕관을 쓰셨어. 전에 쓰시던 것보다 몇 갑절 높은 것 같아. 아, 임금님의 덕이 높아지셨으니 왕관도 높은 걸 쓰셔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왕관을 만든 장인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임금님은 당나귀 귀를 가졌기 때문에 밤낮 없이 그렇게 높은 왕관을 쓰시는 거라고. 장인은 일을 하다 말고 길을 걷다 말고 배를 움켜잡으면서 히히히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자 장이는 함부로 웃을 수도 없었답니다. 장이는 점점 웃음을 잃고 말까지 잃어갔어요. 결국 장이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몸이 여위어 갔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장인의 병은 낫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장인은 자기 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고 속 시원히 내뱉기만 하면 곧 나을 병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장인은 마음이 답답해서 대나무 숲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장인은 땅에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구멍에 입을 대고 이렇게 외쳤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말 한마디로 장인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는 쑥 풀렸습니다. 아, 시원하다, 시원해. 장인은 그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흙을 덮고 발로 꼭꼭 밟아 묻어놓았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장인은 그 후 병이 나 명랑한 날을 보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이 돌아왔어요. 아가씨들은 바구니를 들고 대나무 숲으로 몰려와 죽순을 뜯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살살 부는 바람에 댄잎들이 살랑살랑 한들거리는 틈으로 아주 이상한 노랫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장인이 땅속에 묻어놓은 소리가 대나무 뿌리를 타고 올라와 잎사귀에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가씨들은 깔깔거리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나라 안에 금세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해괴한 소문이 들립니다. 해괴한 소문이라니. 저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임금님 귀가 글쎄 당나귀 귀라고. 뭐시? 당장 가서 대나무를 몽땅 베어라. 임금님의 명령으로 대나무는 하나도 남김없이 베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산수유 나무가 심어졌답니다. 다음 해 숲의 산수유 나무마다 빨갛게 열매가 달렸어요. 아가씨들은 산수유 열매를 따러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산수유 잎들이 흔들리자 그 틈으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가씨들은 또다시 이 노래를 배워서 퍼뜨렸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지만 임금님은 이번엔 산수유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꽁꽁 감춰두었던 그 커다란 당나귀 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